네, 그럼 바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데이터를 위한 온프레미스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토스증권 데이터 인프라팀의 데이터 엔지니어 김수환입니다. 요거는 간단한 저희 소개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토스증권의 데이터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작업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스증권의 데이터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하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자원 관리를 위한 HDFS와 얀을 중심으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아파치 쿠두, 빠른 대화형 질의를 지원하는 아파치 임팔라,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고급 분석을 위한 아파치 스팍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현재 토스증권의 데이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134대의 하둡 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드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는 총 6210개의 가상 코어와 46TB의 메모리입니다. 스토리지 관점에서는 전체 저장 용량이 15PB이고 그중 12P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7TB의 새로운 데이터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약 14,000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 중인 인프라가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 쿼리가 하루에 160만 건 실행되고 여기에 더해 애드호크 쿼리도 하루에 약 1000건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스캔 볼륨은 1PB입니다. 이렇게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예측한 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2029년까지 데이터 볼륨 사용량은 90PB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하루 데이터 스캔량 역시 6PB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함수로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 서비스의 증가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면 이에 따르는 로그 테이블, 정제 집계 테이블도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12PB의 7배 규모가 5년 내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노드를 계속해서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데이터 폭증에서 오는 문제, 메타데이터 병목, 스몰 파일로 인한 네트워크 비효율, 3 레플리카에서 오는 저장 공간 비효율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폭증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의 아키텍처 전환, 아이스버그를 도입하여 메타데이터 분산 관리, 스몰 파일 머지 및 압축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제 데이터 폭증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시스템 관리와 쿼리 성능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몰 파일 문제입니다. 스몰 파일들이 하루에만 수십만 개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러스터 평균 파일 크기는 52MB인데 이상적인 크기인 128MB의 절반인 수준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용량 문제입니다. HDFS의 3 레플리카 복제 정책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3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장 효율이 33%인 수준입니다. 세 번째, 카탈로그 폭증의 문제입니다. 1단위로 수십만 개의 스몰 파일과 입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HDFS의 네임노드와 임팔라 카탈로그 때문에 부하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쿼리 성능의 저하입니다. 작은 파일이 많아질수록 쿼리 실행 시 더 많은 파일을 열고 닫아야 하고 이에 따라 파일 리스팅, 로우 그룹 필터링에 걸리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리소스 소비의 증가입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CPU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파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스레드가 필요하고 각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메모리에 유지해야 하며 파일 I/O 오버헤드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티션과 스몰 파일의 증가입니다. 저희가 날짜별 파티션 이외에 다른 파티션 키를 추가로 잡는 테이블들이 있다 보니 파티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각 파티션마다 수많은 스몰 파일들이 생성되면서 쿼리 플랜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임팔라는 빠른 쿼리 처리를 위해 쿼리가 실행된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카탈로그 데몬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캐싱을 합니다. 파티션이 많아지고 각 파티션에 스몰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각 파일의 위치, 크기, 블록 정보 등을 모두 메모리에 올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테이블들의 카탈로그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탈로그 정보를 쿼리 실행을 위해 스테이트 스토어를 통하여 코디네이터 노드의 RPC 메시지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카탈로그 사이즈가 커져서 RPC 맥스 리밋 사이즈에 도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쿼리 수행 시 빈번한 파티션 키 누락입니다. 휴먼 에러로 인한 파티션 키 누락으로 인해서 테이블 풀스캔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정상적인 작업들이 대기하면서 전체적인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일 레코드 삭제의 비효율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은 특정 레코드 삭제 시에도 해당 파티션 전체를 인서트 오버라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파티션이 점점 많아져 작업 소요 시간의 증대와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 아이스버그입니다. 아이스버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버그는 오픈 테이블 포맷입니다. 여기서 테이블 포맷이란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의미합니다. 아이스버그의 특징은 첫 번째로 효율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삭제, 증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와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와 쿼리 엔진을 지원합니다. 스파크, 임팔라, 트리노, 플링크 등 거의 모든 빅데이터 도구들이 아이스버그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계층적 메타데이터 구조를 통해 관리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샷 기반 설계로 강력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스버그 핵심 특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버그의 첫 번째 특징인 계층적 메타데이터 구조입니다. 계층적 메타데이터 구조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계층적 메타데이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은 카탈로그 대문이 모든 파일 정보를 메모리에 유지해야 하지만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은 메타데이터 파일의 포인터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매니페스트를 읽어옵니다. 덕분에 리프레시나 인밸리드 메타데이터가 몇 분에서 몇 초로 단축되었고 카탈로그 대문의 메모리 사용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파일 프루닝이 강력합니다. 매니페스트에 저장된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쿼리에 필요 없는 파일들을 미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의 두 번째 특징은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 기능입니다. 앞서 본 스몰 파일 문제를 이 기능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이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니페스트를 읽어서 작은 파일들을 찾고 이들을 다시 큰 파일로 병합한 다음 매니페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히든 파티셔닝입니다. 이 기능은 파티션 키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화면에 두 쿼리를 비교해 보시면 위쪽 기존 쿼리는 데이 파티션키와 타임스탬프 조건을 중복해서 써야 합니다. 만약에 파티션 키를 빼먹으면 풀스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히든 파티셔닝 쿼리는 타임스탬프 조건만 있습니다. 파티션 키가 없어도 아이스버그가 알아서 필요한 파티션만 읽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이스버그에서 타임스탬프를 1단위로 파티셔닝하는 변환 규칙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머지온 리드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앞서 봤던 레코드 하나 삭제하는데 전체 파티션을 다시 쓰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레이스 그레고리라는 사용자의 나이를 45세에서 46세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브 방식이라면 해당 파티션의 사이즈가 1TB라면 1TB 전체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의 머지온 리드 방식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기존 파일은 그대로 둡니다. 둘째, 삭제할 레코드 정보만 별도로 매니페스트에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별도 파일에 추가합니다. 파일 008 파케에 업데이트된 그레이스 그레고리의 정보만 씁니다. 그럼 읽을 때는 아이스버그가 자동으로 이 정보를 병합해서 보여줍니다. 파일 003을 읽을 때 딜리트 001에 표시된 레코드는 제외하고 파일 008에 새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결과를 읽도록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과 비교하여 쓰기 성능이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아이스버그로 테이블 포맷을 전환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이스버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토스증권의 서비스 로그 테이블입니다. 먼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초반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1일 27TB의 인입량은 대부분 테이블을 아이스버그로 전환한 이후 전체 클러스터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로그 테이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하루에만 27TB씩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 단일 테이블이 현재 클러스터 전체의 1일 인입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토스증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테이블이고 테이블 사이즈가 1페타바이트입니다. 왜 이 테이블을 첫 번째로 선택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해당 테이블 사이즈가 큰 만큼 스몰 파일도 많이 생성되고 쿼리 성능도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테이블 하나만 최적화해도 전체 클러스터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하이브 테이블은 로그 데이터와 서비스 두 개의 파티션 키를 사용했는데 아이스버그로 전환하면서 로그 데이터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럼 전환 결과가 어땠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스버그로 전환하고 나서 오히려 쿼리 성능이 나빠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쿼리는 특정 날짜에 특정 서비스 로그 개수를 세는 간단한 집계 쿼리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성능이 더 안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캔 파일 수가 3배 증가했고 스캔 사이즈도 2.4배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행 시간이 3분 26초에서 4분 25초로 오히려 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살펴보니 원인은 파티션 키를 단순화한 데 있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로그 데이터와 서비스 두 개의 키로 파티셔닝했는데 아이스버그에서는 로그 데이터 하나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오브젝트 수 감소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쿼리 성능을 개선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답은 아이스버그의 정렬 최적화 기능에 있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파티션을 늘리는 대신 데이터를 서비스 컬럼으로 정렬해서 저장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코드를 보시면 스팍의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소트 오더를 서비스 타임스탬프로 지정했습니다. 서비스로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으로 타임스탬프로 정렬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스트래티지를 소트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합치는 게 아니라 정렬하면서 다시 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을 진행해 보니 데이터 로컬리티가 개선되면서 프루닝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같은 서비스의 데이터가 같은 파일에 모이게 되면서 아이스버그가 각 파일의 민맥스 통계를 활용해 불필요한 파일을 정확히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적화가 어땠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캔 파일 수를 보시면 정렬 최적화 후에는 875개로 하이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특정 서비스들이 특정 데이터 파일 내에 집중 배치되어 아이스버그의 파일 프루닝이 효과적으로 동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캔 사이즈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5.05TB에서 2.2TB로 줄었습니다. 거의 하이브와 동일한 수준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읽지 않게 되면서 I/O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행 시간입니다. 하이브 테이블 포맷에서 임팔라 쿼리 수행 시 3분 26초가 걸렸고 4분 25초로 느려졌던 아이스버그가 정렬 최적화 이후에는 1분 51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스버그의 여러 장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관리로 쿼리 플래닝이 빨라졌고 정렬된 데이터와 빅매스 통계를 활용한 파일 프루닝이 있었고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로 큰 파일로 재구성되면서 파일 오픈 클로즈 오버헤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아이스버그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로그 테이블의 아이스버그 전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저장 크기가 Z 스탠다드 압축 포맷을 사용하여 48%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일별 파일 증가수가 리라이트 데이터 파일의 기능으로 스몰 파일들을 병합한 결과 97%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히든 파티셔닝 기능으로 인해서 쿼리 최적화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네 번째, 머지온 리드 방식으로 효율적인 업데이트 딜리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임팔라 카탈로그 메모리가 30% 감소했습니다. 파일 수가 줄고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가볍게 포인터만 저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개선이 단일 테이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 클러스터를 확대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스버그로 전환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옵저버빌리티 확보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아이스버그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현재 모든 아이스버그 테이블 리스트들에 대하여 사이즈와 파일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테이블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지 비정상적인 증가 패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테이블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천 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이스버그 테이블 관리를 위해 메인터넌스 작업 에어플로우 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들을 테이블마다 일일이 스케줄링해야 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이블이 10개일 때는 괜찮았는데 100개, 1000개로 늘어나니 관리 자체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파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 아파치 아모로입니다. 만약 아파치 아모로를 도입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셀프 옵티마이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모든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최적화 작업을 실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POC를 준비 중이며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이면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앞으로의 급격히 증가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할 공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년 후에 저장되는 6배 이상의 데이터 증가를 감당하려면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 연사의 시인 이준환님께서 이에 대한 세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토스증권 데이터 인프라팀의 데이터 엔지니어 이준환입니다. 먼저 페타바이트 단위로 커진 데이터 환경에서 복제 방식은 비효율적인 저장 공간 효율로 인해서 인프라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둡에서 사용 중인 3카피 복제 방식은 2대 노드 손실을 견딜 수 있지만 저장 효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즉 1페타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3페타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향후 데이터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해서 동일한 내구성을 제공하면서 저장 공간 효율을 높여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커짐에 따라 저장하는 파일 개수가 수십억 단위로 증가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넘어서 대규모 파일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다양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는 요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프레미스에서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S3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의 분리인데요. 스토리지 레이어는 복제나 이레이저 코딩 등 저장에 특화된 기능을 담당하고 컴퓨팅 레이어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산 컴퓨팅 엔진을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 분리를 통해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구조가 비효율적이었던 이유가 이제 네트워크 대역 폭이 병목으로 작용하여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25G나 100G 이더넷과 같은 고속 네트워크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충분히 실용적인 구조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레이저 코딩입니다. 저장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이제 페타바이트 단위로 커짐에 따라서 공간 효율이 더욱 필요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레이저 코딩입니다. 예를 들어서 1.25 페타바이트 환경에서 이레이저 코딩 4+1을 적용하면 최대 2대 노드 손실을 견딜 수 있으면서 디스크 효율을 66%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아마존 S3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R2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의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 내에서 점점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저렴한 비용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이제 아파치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과 트리노, 스팍, 스타락스 등의 쿼리 엔진을 활용하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둡 기반 데이터 플랫폼과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저장 효율성과 분석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두 번째 수요가 카프카 티어드 스토리지입니다. 카프카 티어드 스토리지는 이제 카프카 브로커의 스토리지 리텐션을 줄이고 대신 그 리텐션 유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위임하여서 브로커 노드의 증설 없이 리텐션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줄였을 때 브로커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나 리밸런싱이 더욱 단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리드라이트 매니를 지원하는 포직스 호환 파일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주스 FS인데요. 주스 FS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CSI 드라이버로 손쉽게 연결하고 리드라이트 매니를 지원하여서 여러 파드에서 동시에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는 그런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 수요는 엘라스틱서치의 스냅샷 리포지토리입니다. 저희 토스증권의 로그를 저장하는 주요 시스템 중 하나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가 현재 1페타바이트 이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스크 비용이 역시 크게 부담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라스틱서치의 서처블 스냅샷 기능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레플리카 인덱스나 오래된 인덱스 저장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위임할 수 있어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디스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프레미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을 위해 이제 비교한 것이 셰프와 큐브 FS, 시위드 FS, 미나이오 중에 이런 것들을 비교하였고, 이제 시위드 FS와 큐브 FS는 설정과 운영이 좀 간결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좀 대규모 운영이 부족하였고 사이트의 문서화가 좀 아쉬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나이오는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였었고,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제공하는 셰프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셰프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선택한 이유는 오랫동안 검증된 분산 스토리지 플랫폼이고, 또 대규모 스토리지 구축 레퍼런스가 풍부하고 다양한 이레이저 코딩 프로파일을 지원하여서 스토리지 효율을 환경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환 규칙과 파일 사이즈 기반 오토 티어링을 이용하면은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셰프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러닝 커브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운영 비용과 리소스 투입이 요구되는 플랫폼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의 셰프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콜드 목적의 셰프를 구성하였는데요. 이 콜드 목적의 셰프는 이제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 중 1년 이상 된 장기 데이터를 콜드 셰프로 이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이관을 통해서 하둡 클러스터의 가용 용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하둡 네임 노드의 메타데이터 관리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웜과 핫 목적의 올 플래시 셰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데이터 규모가 작고 접근 빈도가 높은 테이블 위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점진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저희 콜드 셰프를 위한 셰프 구성은 그냥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개로 구성을 하였고 총 1.25 페타바이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코딩은 4+2로 구성하여서 총 66%의 스토리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레이저 코딩 플러그인은 하드웨어 가속을 받을 수 있는 ISA를 선택하였는데, 이 ISA는 향후 셰프 릴리즈에서 이레이저 코딩의 기본 플러그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플래시 셰프를 구축하기에 앞서 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바로 데이터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올플래시 풀에서 하드디스크 풀로 정책 기반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아마존 S3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티어링 스토리지와 유사한 구조로 데이터의 접근 빈도에 따라서 저장 위치를 최적화해서 대규모 환경에서 비용과 성능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플래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QLC SSD입니다. QLC SSD는 이제 쿼드 레벨 셀로 하나의 셀에 4비트를 저장하는 SSD인데, 이는 기존의 TLC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같은 면적에 저장할 수 있어서 저비용 고용량 SSD를 위해 아주 필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좋아졌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SSD 기반은 하드디스크 장애 스트레스부터 해방될 수 있고 월등히 빠른 처리 속도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IOPS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QLC는 7.68TB부터 122TB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노드에서 수십 테라바이트나 수백 테라바이트까지 스토리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플랫폼 환경에서 적합한 저장 매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TLC SSD 배에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QLC SSD의 내구성은 일반 SSD보다 조금 낮은데요. SSD 스펙 중에 하나인 DWPD는 보증 기간 동안 SSD 전체 용량을 하루에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나타내는 내구성 지표입니다.
QLC SSD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0.5 DWPD 수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기 지향 SSD의 1.0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사용하기 적절한지 사전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QLC 기반으로 실제로 구축하였을 때 핫 레이어 OSD는 평균 한 0.35, 웜 레이어는 0.11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QLC SSD가 제공하는 5년 동안 0.5 DWPD를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어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데이터 플랫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핫과 웜 레이어를 위한 올플래시 기반 스토리지를 구축하고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확대 적용하고 주스 FS와 카프카 티어드 스토리지 등의 활용을 통해서 점점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확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옆에 네트워크 세션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